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 김만음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맞춤형 외교적 발언으로 추겨 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예상했고 당신은 환상적인 일을 해냈다고 문 대통령을 띄워준 트럼프 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논의했다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 문제입니다. 국민의당의 재고 조작 사건, 일은 더 커지는 분위기이고 당의 대처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증인으로 나온 장시호에게 직접 신문하면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6월 30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도 5분의 패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후반에는 노승일 부장도 함께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주십시오. 보석달인 문 대통령 대 거래달인 트럼프, 서로 뭘 받아내고 싶었을까 둘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예, 판례를 보죠. 문재인 트럼프 이심전심 파란 넥타이 서로 청신호 보냈나. 잠깐요, 우리 오늘 패널들 넥타이는 어떤가요? 파란색이 몇 분 있긴 한데 딱 같은 지금 넥타이는 없네요. 제가 딱 이심전심 누가 통하나 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뭐 그래가 트럼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은 문 대통령 당선을 예상했다. 당신의 당선 정말 환상적인 일이었다. 그걸 해냈다. 그래서 한국 대통령과 매우 좋은 회동을 가졌다라고 만찬 이후에 얘기하면서도 문 대통령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고 또 새 무역협정에 관해서 얘기했다. 이것은 한미 FTA 재협상의 말미를 꺼냈다라는 얘기겠죠. 문재인 대통령, 나도 가짜뉴스 때문에 고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같이 공감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입 꺼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 전적으로 공감한다. 트럼프 스타일을 추겨 세우는 맞춤형 발언이기도 하고 대북 문제에 대한 좀 협력을 부탁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북핵 해결한다면 이런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를 가지고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만찬 분위기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시간을 활짝 넘겨서 했었고 그 다음에 내려오다가 1층으로 내려왔다 다시 3층으로 올라가서 보통 공개하지 않는 아마 한국 대통령은 한 번도 그 역대 대통령이 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개인 집무실, 여기에 링컨 전 대통령이 썼던 탁자도 있고 한데 집무실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초반에 이틀째 갔던 외교 무대 대비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조금 전에 발언했다시피 맞춤형 발언도 하고 있고요. 국내 여러 가지 인사 문제에서 상당히 전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느 언론에서는 포석의 달인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포석의 달인 문 대통령, 반면에 비즈니스맨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 거래 달인, 서로 무엇을 서로에게 받아내고 싶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네, 추가 화면 봅니다. 대통령 환영합니다. I'd like to also congratulate you on your election victory. It was a great victory, and you did a fantastic job. A lot of people didn't expect that, and I did expect it. I thought that was going to happen, so I want to congratulate you very much, and thank you also. Thank you for coming. 네, 첫날 장진호 전투의 기념비에 들려가지고 기념사했던 것에 대해서 아주 감명 깊게 들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초반에 접근했던 감성적인 접근도 효과를 좀 발휘했던 것 같은데요. 아까 여러 상대방을 서로 추겨 세웠던 설명을 여러 했는데요. 점선으로 지금 땡땡땡 해가지고 사드, 북핵, 한미, FTA 이런 게 표시가 돼 있는데 서로 인사 외에 정말 국제적인 이해관계, 국가 간의 이해관계 차원에서
어떤 것을 서로 노리고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차원의 뭘 노리고 있을까? 지금 그 주문이었는데요. 오늘 박지훈 변호사가 먼저 답 한번 해주실래요? 네, 뭐 간단하게 적었는데요. 사실 이번에 가장 의미 있었던 게 비빔밥, 그 황금미의 비빔밥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게 농산물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를 대우하면서 특히 정상회담할 때 내외가 같이 오는 경우는 잘 없는데 내외가 같이 와서 미국인들이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비빔밥을 먹었던 거.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결국은 화하고 협력의 상징이지만 농산물이나 FTA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좀 원하는 것 같고 우리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포석을 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섞여야 되는데 결국은 뭐 사드라든지 북핵 네. 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결국은 섞이는 어떤 느낌이 드는 비빔밥이 전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섞이면서 협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농산물 관련되어 있는 전략적인 이중은도 포함됐다고 해석하시네. 네, 이재경 교수. 네, 지금 현안이 네 가지가 있는데 아마 둘은 상호 간에 두 분은 예스와 오케이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했을 거예요. 예. 무엇을 받아내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한미 동맹이 견고하고 강고하다는 걸 받고 또 2단계 북핵 해법 제시한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예스 해주기를 아마 문 대통령은 바랄 것이고요. 그걸 얻기를 가장 간절히 원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서 사드 배치 문제를 아마 확약을 좀 받고 싶을 것이고 동시에 FTA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 오케이라는 그런 답을 아마 듣기를 상호간에 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직설적으로 좀 보고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이번에 팝메이커로서 유감없는 그 정상회담을 앞둔 외교 역량을 그대로 보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장 당면한 국내 정치에서 최고의 난제가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트럼프 케어를 상원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상원이 다수 이긴 공화당이지만 사실 6명이나 되는 국회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케어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문 대통령의 방미 경제 수행하고 간 경제단이 네. 투자를 하는 곳이 어디냐. 소위 얘기하면 레드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에 해당하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트럼프 케어를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있는 지역에 투자 계획이 네. 오비락이 아닙니다. 대단히 치밀하고 정교한 계획 속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는 점을 봐서 저는 예.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해결해주는 그런 판을 깔아면서 예. 정상회담에 임하고 있다. 정말 뛰어난 판메이커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지금 서로 간에 무엇을 주목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포괄적인 평가도 괜찮습니다. 같이 곁들여서 해주시죠. 네, 고 교수님.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그런 국제 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일단 데뷔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두 사람 간에는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신뢰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어떤 신뢰 관계를 얻는 데 초점을 두었던 거 아닌가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의 달인처럼 양보, 실리를 취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일단 받아들여지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미국 조야에서 네. 이미 방미 전에부터 여러 가지 사드 문제라든가 또 그동안의 그런 진보적인 정책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랄까 뭐 좀 네. 제대로 할까 우리하고 호흡이 맞을까 손발이 맞을까 그런 의구심들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북 정책의 전환이라든가 네. 또 뭐 사드 문제를 비롯해서 중국과의 이런 여러 관계 등의 어떤 그 정책 전환의 새로운 어떤 그 시점에 있어서 미국 측으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아야 말하자면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만이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열어나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예.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런 신뢰를 우선으로 한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우리 수행 경제인단이 40조 원의 투자 계획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갖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러시아 게이트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경에도 있습니다만은 한국으로부터
이런 사드 문제라든가 그것을 넘어서 또 한미 FTA 이런 무역 협정의 문제 등 재협상 문제 등에 있어서 실리를 찾는 양보를 좀 받아냈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정계한 의원. 서로 절실한 시점에 참 잘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래도 한미 관계를 자주 외교로 풀어나갈 경우에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불안감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영상을 계속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여유 있고 안정감 있어 보이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한미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고 혈맹으로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베스트 릴레이션십, 결국 혈맹 관계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외교 관계에서도 대한민국이 어떤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국내 정치에서도 한미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감으로써 국민들에게 상당한 안정감을 준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이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더라도 받아들일 자신이 있다. 뭐 40조 원을 투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한미 FTA 문제 또 기타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서 오히려 사드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자제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할 경우에 문재인 정부가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양국 간에 서로 필요한 것들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이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아마 큰 성과로 결론을 내는 이런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명진 의원 준비가 됐나요? 지금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렸던 것이 지금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나와 있네요. 만찬 끝나고 나서 바로 올렸는데요. 방금 한국의 대통령과 매우 좋은 회담을 가졌다. 북한 문제 또 새로운 무역 협정.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FTA 관련해서 좀 새롭게 뭔가 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많은 주제들을 논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새로운 무역 협정이라는 것은 한미 FTA 재협상 지금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마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차명진 전 의원. 저는 2개 있으니까요. 2개 다 할 때까지. 2개 다 하십시오. 첫째,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한 대통령의 주도권을 아마 원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좀 덜 닮은 것 같은데. 안 터져요. 자세히 보니까 닮았습니까? 닮은 것 같습니다. 귀가 닮은 것 같네. 미안합니다. 전반적인 이미지가 닮았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못 그리면서 이렇게 폄하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이 트럼프에게서 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본인의 주도권을 좀 주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배치는 하되 우리가 속도 조절을 해가지고 중국도 좀 설득하고 국내 여론도 좀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아마 원할 거고 트럼프는 반대로 아마 자신의 국내에 대한 어떤 투자 내지는 한미 FTA의 어떤 역조 현재는 이제 일단은 한국이 더 수출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국이 좀 배려해 주기를 그렇게 원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아마 두 분이 실제 관심사이고 그것을 진짜 내막적으로 이렇게 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판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이 두 분의 그 회담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 이게 원래 이제 두 번째 질문지에 있었는데 안 하시고 넘어가신다니까 제가 기억고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처럼 제가 볼 땐 이래요. 우리 냉정해 보면 이번처럼 우리 국민, 한국 국민이나 미국 국민들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조마조마해서 바라본 적이 사실은 없었어요. 우리 냉정하게 보면. 그렇죠? 왜 그러냐? 이번에 한국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큼 서로 안 맞는 사람, 그리고 서로 좀 불안한 사람이 사실은 그 기존의 대통령에는 없었거든요. 트럼프는 우리 샤일록이라고 베니스의 상에 나오는 전형적인 그 장사 잘하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막 눈앞에서도 그냥 코드배가는 그런 뛰어난 장사하는 사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듯이
사실은 이 60항쟁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상당히 받드는 그런 운동권적인 사고가 상당히 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만나서 과연 타협을 해낼 수 있을까?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거 한국 국민이나 미국 국민이나 다 불안한 거예요, 지금. 뭐 어제 오늘 이틀간은 잘 맞는 것 같던데. 그러면서 조마조마하게 보는 거예요, 조마조마하다. 지금. 물가에서 노는 두 정상을 바라보듯이. 그래서 하여튼 이런 국민들의 좀 걱정들,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서 두 분이 좀 좋은 성과를 내주기 바랍니다. 네, 이재경 교수 한 마디 듣죠. 예, 저는 이번 지금 이틀째 되셨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아마 우리나라 시각으로 밤이고 그쪽이 아침이 될 텐데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틀째 방미를 평가를 하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배려와 존중의 이틀이었고 우려를 떨친 이틀이었다. 그래서 국제 신용 등급 평가하는 회사의 평가로 비추면 예. AAA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일단 평가를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판 메이커로서 판을 잘 깔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딜 메이커로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판 메이커 이틀을 잘 깐 걸 딜 메이커로서 마무리하는 단독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에서 정말로 배려와 존중, 우려를 떨친 이 환경을 구축한 위에 성과 있는 회담으로 아마 결론을 내줄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예.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금까지의 그런 이미지 보도 부분이 완전히 좀 고쳐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배려와 존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드레스 코드 맞춰주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넥타이 색깔입니다. 제가 본 외신을 통해 본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푸른 색의 넥타이를 맨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진핑 방미했을 때 정상회담 때 중국을 배려해서 빨간 넥타이를 맸지 않습니까? 저 기억을 하는데 네. 저런 부분하고 아마 멜라니아 여사가 흰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네. 한국의 백예민족이라는 부분은 아마 검토했던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또 비빔밥 내놨죠. 그리고 또 상당히 요즘 유행하는 게 캘리포니아의 와이너리 유명한 부분에 와인, 피노누아라는 와인을 캘리포니아산을 또 만찬주로 내놓는 등 네. 대단한 배려와 존중. 악수할 때도 무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3층에 개인의 사적 공간이라는 곳, 링컨 룸까지 데려가는 이런 배려 부분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을 그만큼 존중하고 문 대통령을 존중한다는 측면이 있고 얻어내고 싶은 것들이 그만큼 많은 거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지금까지 이틀 동안 잘 구축한 기반을 가지고 정상회담 마무리해서 좋은 성과를 내길 바랍니다. 네. 정계환 의원 짧게만 한번 듣고 넘어가죠. 모든 국민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여기서 좀 짚어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저렇게 드레스 코드까지 맞추고 문재인 대통령을 환대를 하고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대한민국 전 국민이 보고 있는 마당에 하느냐. 결국 그만큼 대한민국이 활용할 가치가 높다는 것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사드도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또 미국이 원하는 방향의 FTA도 재협상을 하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양보를 한다면 또 그것은 우리 국익에 그만큼 훼손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미국 대통령의 전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가 감흥을 받는 것보다는 좀 더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외교는 결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좀 냉정하게 볼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지금 하루 이틀 진행되는 과정은 분위기가 좋습니다만은 아까 점점점으로 나왔던 실질적인 국가 얘기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인류의 입장에서 좋은 결과로서 기결되길 기대하면서요. 국내 정치 분야로 넘어갑니다. 네, 이준석 수사망 접혀오자 안철수와 독대 무슨 얘기했을까라는 건데요. 지금 제보 조작 사건 관련된 얘기입니다. 안철수 전 후보 측 입장 내릴 것도 계획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적어도 오늘까지는 없다고 김경록 전 대변인이 문자로 알려왔던데요. 왜 오늘까지는 묵묵부답이 과연 전략일까? 알려진 걸로 보니까 이준서랑 얼마 전에 바로 독대하긴 했고 원래는 또 기자회견 이유미 씨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확정이 되면 그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아닌 걸로 나왔고요. 또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관계를 있었나 모르겠지만은 안철수 전 후보를 좋아했거나 안철수 후보가 영입으로 인사로 했던 사람인데요. 앞으로 또 많은 정치의 길이 있을 것인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준서 최고위원 지금 박지원 당시에 상임선대위원장 당대표 역할을 할 때였죠. 문자 대화 내용 전달했다는 얘기인데 박지원 의원은 보지는 못했다. 여러 가지 쓰고 있었고 또 많은 와중에 보지 못했다.
봤다면은 서로 통화했을 것인데 통화 기록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독 범행스러운 논란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유미 씨 사실대로 다 말한다면 당 망한다고 하셔서 이런 했던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던 문자에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조금 더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당 활동했던 정두원 전 의원 이 상황 지금 안철수 전 후보를 향해서 재기 어렵다. 뭐 정쳤다. 항상 이렇게 조금 잘라서 말하는 스타일인데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제보 조작 사실 공개하기 전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하고 안철수 전 독대를 했는데 둘 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둘 간의 대화 내용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고요. 예, 잘해봅니다. 그거를 어떻게 따로 검증을 해보겠다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신 겁니까? 예, 뭐 제가 이렇게 요청하면은 다 피드백이 왔으니까 예, 물어보겠다. 인생 과정이라는 건 녹취록과 녹취 파일을 비교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나요? 그렇죠. 물어보고 이름만 알고 그냥 이유미 씨가 이렇게 건네준 기록만 확인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 당 차원에서 이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작업을 좀 해보겠다 뭐 그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이게 얘기를 했었나요? 사실 아시겠지만 그 시간이 대선에 더 가까웠고 시간 싸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되게 신뢰를 다 가졌었고 와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있지? 내용 보셔서 아시잖아요. 가족 얘기 다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거는 친한 사람 아니면 이렇게 알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 사회에 대한 변화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국민의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새로운 방향, 새로운 정치, 새로운 청년들의 모습을 정치로 한번 이끌어 나가는데 작은 역할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국민의당이 힘든 만큼 또 다른 더 힘든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청년 세대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 청년 비대위원으로서 지금 저희 당보다 더 어렵고 힘든 그 청년을 위해서 대변을 하고 그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더 밝은 미래가 있는 이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뭐 카톡 내용인데 화면에 좀 잘 안 보일 정도인데요. 전 보좌관 알지? 이거는 지금 여기 다시 나오네요. 정확하게 나오네요. 전 보좌관 알지라고 지금 이준서 최고가 물어보니까 안 대표님께 전화 가능 문자까지 나오죠. 아니면 보좌관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직접 연락 가능하시잖아요라고 유미 씨가 이제 답을 줬던 서로 카톡을 주고받았던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해가지고 지금 바로 검찰 소환 앞두고 해가지고 바로 이것 카톡 주고받은 다음에 독대했다는 거죠. 예, 독대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만나서 어떤 내용을 했을까라는 건데요. 이준서 최고위원은 그렇게 해서 이유미의 요청을 해가지고 안철수 전 후보하고 5분간의 고소고발 관련 취하 문제를 논의했다는 얘기인데 고소고발 취하 문제. 그날까지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전 후보와 나는 조작실지 몰랐다라고 이제 다른 방송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고소고발 취하 문제 논의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문제를 이야기했을까? 네, 고영신 교수님. 고소고발 취하 문제를 논의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 이유미 씨가 선거 전날에 이거 거짓말인데 우리가 공개를 하고 솔직히 사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네. 큰일 났다. 뭐 하면서 잠도 안 온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최고위원이 있잖아요. 이준서 최고위원. 야, 대선 끝나면 다 고소고발 취하대. 끝난다 이거야. 그랬는데 고소고발이 취하가 안 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후보를 찾아가서 이준서 최고위원은 우리는 고소고발이 취하될 걸로 생각했었는데 이거 지금 안 되고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실직고를 일단 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고소고발 사건을 얘기한 것은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추측컨대. 근데 예상과 달리 취하가 안 되고 이건 본격적인 검찰이 수사에 들어서 목을 재고 있는 이제 턱밑까지 쫓아오는 이 상황을 이실직고를 한 거 아니겠느냐. 예, 예. 그래서 안철수 전 후보 입장에서는 옛날에 뭐
유행한 말이 있죠. 어째 이런 일이. 예를 들면 그것은 안철수 후보가 그런 사실,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전제로 해서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우째 이런 일에 김영삼 대통령 예, 전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장 최측근인 최영우 전 네. 그 당시 내무장관의 아들이 불법적인 그런 대입 사건에 네. 부정 대입 사건에 연루가 됐다는 말을 듣고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같이 깨끗한 새항 신안국에서 그렇게 해서 놀란 일이 있는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새정치죠. 이준수 최고위원은 말하자면 안 후보의 가장 어떻게 보면 최측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영입 이루니까. 예. 그런데 그 이준수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 간에 이러한 불법 조작 사건이 있었다고 할 때는 아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본인이 몰랐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우째 인연이 하늘의 날벼락 아니냐. 예. 그러면서 야, 외통수에 걸렸네.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 하고 아마 머리를 감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측 관계자 얘기로는 뭐 다른 얘기 없이 이준서 최고가 고소고발 취하해달라는 얘기만 했다라고 일단 말은 그렇게 전하긴 했습니다만은 글쎄 그런 것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 상대방이 취하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협상에 나서달라는 얘기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네, 정기현 논설위원.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안철수 후보 간의 관계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 대선 후보를 직접 만나서 5분간 독대했다.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추론컨대 일단 일이 터졌다. 예. 어떻게 할지 지금 대책이 없다. 뭐 이렇게 했을 거고 안철수 후보는 우짜입니까 정말 이거 이제 이렇게 갔을 텐데 저는 저 두 분의 관계가 이번 사건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아무리 여성인 그다음에 지역위원장 출신의 이유미 씨가 사고를 쳤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의 상황까지 상세히 얘기하면서 향후 대처 방안을 의논했다면 저 두 분의 관계야말로 이번 사건의 본질과 관련이 있다. 저것이 비선의 실체에서 만들어진 조작극이든 아니면 공적 조직의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것이든 당내의 공식 통로가 아니고 대선 후보와 직접 소통을 하면서 저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사건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네. 요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비록 할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와서 뭔가 해명을 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유미 씨의 행위가 불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했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한 것이라면 범법의 사실 문제를 떠나서 도의적으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관계나 상황을 설명할 필요는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박준 변호사. 네. 고소고발 취하면은 서로 맞고소고발한 게 있나요? 서로 그러면 주고받을 수 있다는 글쎄요. 얘기인가요?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얘기를 분명히 했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네. 아마 이전에 안철수 후보가 이 조작된 부분을 이전에 그러니까 대선 전에 그 전에는 알았기는 좀 어려웠지 않을까 생각이 좀 그랬겠죠. 듭니다. 이 당시에도 들었다고 하더라도 5분 정도였다면 만약에 그 정도였다면 5분 이상 독대 이상을 시간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상황이기 아하. 때문에 아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더 들어도 사실 방법이 없는 거고 더 듣지 말아야 될 상황이 아니었나 판단이 들고 지금은 5분 가지고는 진상 파악하기 전혀 어려웠을 파악할 거다. 수가 없죠. 아하. 그래서 얘기만 듣고 알아서 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앞으로도 이제 정책 책임을 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고 법적 책임의 여지도 사실 있어 보입니다. 잘못하면. 만약에 미필적인 알았다 그러면 당 차원의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보냈을 걸 보고 다만 아주 가까운 이제 송 변호사라든지 그쪽에 로펌의 변호사들이 선임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아마 도움을 주라고 해줬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정치적 책임은 진다 손 치더라도 최소한 법적 책임은 면하려 그러면 오랫동안 만나는 모습이 포착되면 안 된다고 아마 판단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랬군요. 네, 차명진 전 의원. 이 정치권에서 어떤 이 음모적인 일이 발생할 경우에 사실은 그 관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해명해내기가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명백한 모의와 아니면 묵시적 동의와 방조와 이런 것은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사건이 생기면은 정치권들은 두 대책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첫째는 보자기, 또 하나는 오리발. 오리발입니까? 닭발입니까? 오리발입니다. 오리발인가요? 오늘 제 작품에 대해서 상당히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네요. 네.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보자기는 뭐냐? 이 덮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를 사실은 이제 그
완전히 끝까지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정치권에서는 다른 사안으로 덮든지 아니면은 그 문제와 어떤 다른 문제를 교환하든지 이게 덮는 방법이 하나인데 되게 이게 정치를 오래 한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자체를 성명해내기가 이렇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안철수 대표나 이준서 최고위원은 정치의 초짜이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에 얽매이면서 서로가 모른다. 서로가 네가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서로 어떤 대책을 못 내놓고 우왕좌왕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이재경 교수. 저는 이준서 최고가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전 대표 후보를 만나가지고 얘기했다는 걸 언론에 말한 걸 그냥 믿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도저히 믿음이 안 가요. 그것이 문제인데 저걸 누가 믿겠어요? 말은 고소고발이 많다, 뭐 이래서 또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안철수 전 후보 입장에서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이 도와야 된다라는 정도로 얘기했겠죠. 저 고소고발 안에 핵심적인 부분은 이유미 건이 들어있다는 건 우리가 전후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저는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불러오게 돼 있고 그렇게 반복하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불러서 거짓말 산더미에 쌓이고 결국은 파국으로 갑니다. 정직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습니다. 기자들 만나서 얘기를 할 때는 정말로 진실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런 말 가지고는 어느 국민도 납득하지 않습니다. 네, 관련해서 패널들한테 의견을 하나 더 듣겠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그저께는 이유미 씨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그때 책임 있는 여러 가지 태도를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구속 직후에도 밝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입장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김경록 전 대변인 명의로 오늘까지 발표가 없을 거다라고. 다만 상황을 엄중하게 지금 인식하고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는 안철수 왜 그럴까라는 질문입니다. 자료 화면을 조금 더 주시죠. 이제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몰라도 사과는 필요할 겁니다. 거의 뭐 도의적인 사과가 됐든 뭐 정치적인 의미에서 사과가 됐든 필요할 텐데 지금 이 수사가 지금 진행된 상황에서 사과를 또 계속해서 여러 번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을 통해 가지고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진상을 안철수 후보도 잘 모르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진상이 규명된 상태에서 사과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 내가 지금 사과를 하시오. 어떤 내용을 사과를 하시오. 그 이야기 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 통화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는 상당히 뭐 모든 일을 이제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지켜보자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혹은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확실하게 지금 확인된 사실들 가지고라도 뭔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바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 응답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뭐 이재경 교수 먼저 의견 주실래요? 네, 이런 경우 저는 때를 놓쳤다고 봅니다. 그 주위 참모들하고 어떤 의논을 했는지 몰라도 이 일이 터졌을 때 명백한 건 두 가지죠. 제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거요. 조작됐다. 조작된 걸 가지고 당이 나서서 총공세를 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안철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요. 이것만으로도 무한 정치적 책임이 있다는 걸 거듭 강조하고요. 이미 때를 놓쳤는데 계속 보고 있어요. 시간을 벌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런 태도 온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마음속에 들어있는 뭔가를 내려놓으면 아마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서 사죄하는 자세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장영진 전 의원. 지금 안철수 대표의 심정, 과거에 중국사의 초나라 항우 있죠? 항우가 이 의방의 군대에 몰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를 하나 읊죠. 역발산 기계세. 한때 역발산 기계세였죠. 그렇죠? 예. 그걸 제가 한번 안철수 대표 확실히 산 같네요, 이번에 보니까. 빗대서 얘기하겠습니다. 빵같이 보이는데. 시청자 여러분, 저를 이렇게 음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능력은 산을 뽑을 만하고 지지율 또한 세상을 덮을 만했으나 때와 운이 불리하니 3등으로 달렸구나. 이 모든 것 때문에 당 해산 운명까지 다다랐으니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유미야 내가 너를 왜 당으로 데려왔던가. 이거 박수 한번 시 읊은 것 자체는 안철수 좀 그럴만하네요. 대표의 지금 심정이 이런 심정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우리 특히 여기서 이재경 특보가 좀 열을 올려서 비판하듯이 그렇게 공작적으로 계산하고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안철수 대표는 정치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치 들어와서 거의 손이 잡을만 했던 그런 대권이 이제 또 늦춰지고 지금 거의 정말로 급전직한 이 마당에 얼마나 지금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걸 제가 시로 대신했습니다. 예. 박준 변호사, 지금 시 들으니까 어땠습니까? 저는 생각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글쎄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얘기하는 게 좋은데 사실 검찰 수사의 여파라는 게 어디까지 갈지는 지금 알 수가 없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게 당 책임도 그렇지만 미필적 고의라는 측면이 있어요. 혹시라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쩔 수 없다, 이겨야 된다, 그렇게 판단했는 사람이 당직자 중에 있다 그러면 이 상황은 유미 당원 혼자만 일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미필적 고의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이 돼버리면 법적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지금 뭔가 하나 정치적 책임 얘기했다가 앞으로 또다시 또 사과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어떤 패널들은 사과는 필요할 때 계속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그래도 사과를 계속하면 드러난 만큼 또 하고요. 드러난 그 이유미 때문에 또 사과하고, 예를 들어서 이준서 최고위원 때문에 사과하고 또 당 때문에 사과하고 계속 사과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긴가민가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본인도 확신이 있으면 바로 던지고 사과를 할 건데 확신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 아닌가. 당에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검찰 조사는 되게 빨리 진행되고 있고 이준서 최고위원 집하고 다 압수수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종료될 시점에 그때 최종적으로 사과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안전하다고 판단한 걸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철수 전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세요, 박준 변호사는? 저는 합리적이기보다는 혹시라도 이게 더 계속 나와서 당하고 연결이 돼 있다면 빠른 사과가 오히려 독이 될 여지도 있거든요. 막 그런 판단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정기환 대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지금 상황보다 더 나쁠 게 없겠죠. 그건 정치적 해석이고요. 중요한 거는 안철수 후보가 정계 은퇴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 던져야 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정면 돌파다. 왜 안철수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국민들이 열렬히 박수를 쳤습니까? 새정치하겠다. 또 호남 민심이 문재인 대표 안 된다고 돌아섰고 또 제3지대에서 뭔가 새로운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책임자라고 국민들이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시대가 요구했던 정신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시대 정신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런 일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 정계 은퇴를 선언하든 선언하지 않든 국민들이 판단해서 정치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고 또는 정치적으로 복원도 시킬 수 있는 것인데. 복귀도 시킬 수 있다. 그렇죠. 여론이 결정하는 것이지 어떻게 정치인 개인이 결정을 합니까? 그러면 이 사안만 놓고 본인이 정치적으로 정면 돌파할 것이 뭔지, 여기에서 새정치의 정신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100번이 아니고 1000번, 10,000번도 사과해야 되죠. 본인이 선택할 문제가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선택할 것이라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좀 얘기를 하고 국민들 안철수 후보 지지했던 700만, 800만 국민들이 답답해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소상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 정말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안철수 정신 이런 것이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용기 있게 나와서 국민들에게 말해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희 교수님 네 분 얘기 다 들으셨죠? 저는 정합해서 또 그 교수님 입장 듣겠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햄릿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햄릿이 얘기가 유명한 말이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조작 사건을 안철수 후보가 알았든 몰랐든 개입했든 안 했든 최종적으로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면할 길은 전혀 없습니다. 당의 후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데려왔던 사람들이고 본인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저지른 전대미문의 일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할 길은 없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로서는 정치 생명이 달린 사생 결단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 그동안 당에서 이음이 단독 범행으로 꼬리를 자르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동안 당의 입장은. 그러나 이런저런 그 카톡 문제라든가 이렇게 흘러나온 얘기들로 봐서는 예. 이음이 단독 행위는 아니었구나. 다만 이것이 어느 선까지 말하자면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느냐. 개입했다면 어느 선까지 개입을 했고 어느 선까지 알았느냐의 문제고 예. 그 문제는 검찰 수사서로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저는 지금 안철수 전 후보가 택해야 할 문제는 자고 우면이 아니라 전에 조국 지금 민정수석이 교수 때 얘기했던가요? 육참골단이라는 육참골단이라는 표현을 썼죠. 예. 아마 일본의 미야모토 무사시의 그 유명한 말인데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취해야 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원님 갈 때 했던 것 같아요. 안철수 전 후보가 택해야 할 것은 옛날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 안철수가 죽어야 국민이 산다. 그러니까 이 육참골단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육참골단이라는 건 작은 것을 내주더라도 자기를 내주더라도 큰 것을 살려야 한다. 그런 큰 안목을 가지고 지금 정치적 결단을 해야지. 이게 뭐 내가 거기까지 꼭 개입할 필요 나는 개입 안 했는데 또 뭐 검찰 수사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철수 전 후보가 말하자면 대권에 도전하는 그런 큰 승부수를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번에야말로 우유부단이 아니라 육참골단 이게 필요하다. 안철수 전 후보의 헌신적인 결단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관련된 것 같은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허술한 녹음 대대적 폭로. 공명선거 추진단은 지도부에 보고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했을까라는 의문도 들긴 하는데요. 일단 좀 판넬을 봅시다. 이유미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지지율도 꼴찌 아수라판 국민의당. 여기서 아마 작은 공이라는 것은 대선 국면에서 상대 경쟁을 향해서 던졌던 공연 같은데 그 공이 오히려 자기 편한테 가가지고 지금 이제 당이 어렵게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쪽 원래 겨냥했던 경쟁 세력이었던 현 집권 여당이 됐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이것을 대선 공작 게이트다 이렇게까지 이제 규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서 최근 여론조사에 보면은 바른정당이 지금 2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유한국당 경선 과정에서 지금 그렇게 주목도 못 받고 있고 국민의당 꺼지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바른정당에 올라간 상황인데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안철수 전 후보, 전 대표, 현재 비대위원장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주요 정당 중에서 지금 지지율 5%로 꼴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지금 이렇게 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지율 꼴찌에 이른 원내 정당 중에서 꼴찌에 이르고 있는 국민의당의 상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질문입니다. 예, 자리화면 더 봅니다. 또 본인이 문준영 씨와는 2년 정도 같이 미국 유학하면서 별별 얘기를 다 들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이 증언하는 것은 자기가 들은 거의 10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고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있기 때문에 기자 여러분들 중에서 한 명을 딱 지정을 해서 자기에게 이메일로 인터뷰 요청을 하면은 자기가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증언 자체는 저희들은 100% 확신할 수 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현재까지 김인원 부단장, 전 김성호 전 의원, 이용주 단장을 조사한 바로는 아직까지 그 다른 지도부에게 5월 5일 이 발표가 있기 전에 보고는 안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좀 더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기환 대표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설 자리 놓치고 갈 자리도 못 찾는 방랑정당이다. 방랑정당. 떠돌이다 이 말인데요.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저앉아서 죽어야 됩니다. 아하. 멀리 떠나고 찾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서 본인이 무엇을 잘못해서 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지지율이 5%밖에 되지 않는지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결심하고 네. 국민들의 처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트면 다시 가는 것이고요. 그게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생각해야 되지.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벗어나 보겠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당은 더 망하고 영원히 떠돌이로 전락하고 한다. 굉장히 뭐 철학적인 의미가 담긴 지금 지적을 해줬네요. 우리가 가끔 길을 잃었을 때는 이렇던 원점에서 시작해야 된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비슷한 진단 같기도 합니다. 고영신 교수님. 저는 뭐 풍전등화라고 썼습니다. 네. 사실 뭐 국민의당이 과연 생존을 할 수 있느냐. 당 내에서까지 당 해체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비대위원장까지도 조직적 개입이 드러난다면 당을 해체해 본인이 앞장서겠다 그런 상황이고 황교안 전 최고위원이시죠. 그분도 지금 이런 상태에서 당을 끌어갈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지금 당도 체제를 갖추지 못한 비대위 체제가 지금 내년에 또 엄청난 지방선거라는 큰 행사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끌고 갈 경우 과연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당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들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간판을 교체하든가 지금까지 안철수라는 브랜드로 끌어왔던 간판을 교체하든가 아니면 당을 뭘 해체를 해서 연대를 하든 뭐 통합을 하든가 뭔가 결단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차명진 전 의원 다 그랬습니까? 네. 이 국민의당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당 수뇌부와 지지 기반의 불일치예요. 이 사실은 그 당 수뇌부는 상당히 호남과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지지 기반은 되게 중도 보수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이제 현실인데 그래서 국민의당이 사실은 처음에 그 황교안 등의 표를 흡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되었다가 그래서 사실은 결국에는 3등으로 전락한 거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남탓하게 되고 그리고 이 대책이 한 방향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네. 예, 저는 그동안도 사실은 국민당의 이러한 그 머리와 몸에 따로 노는 현상을 계속 지적하면서. 그럼 현재는 해법 없겠네요. 그렇죠. 안철수 대표가 한쪽으로 결단을 내리라고 했는데 이분이 결국엔 결단을 모르고 양쪽에 손을 잡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3등으로 전락하고 현재 사고가 한번 터지면 이렇게 수습을 못하는 상황으로 처해졌는데 현재 상황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는 한 해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재경 교수. 네, 뭐 지금 내용을 겪고 있고 또 이 자중질환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저는 이 국민의당이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제가 뭐 국민의당을 지지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안 지지하잖아.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당이 야당이잖아요.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국정 기반을 구축하고 쭉 진야가야 산적한 지금 국정 현안이 있는데 제2 야당인 국민의당이 저런 식으로 내용에 빠져 있어서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이렇게 돼서는 나라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 도움이 안 됩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 저기서 서로 손가락질하는 꼴은 더 꼴불견입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 국민의당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이 부분을 가지고 선거에 활용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누구 탓할 게 없습니다. 네. 총체적으로 다 당 전체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그런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상호 간에 이 비방하고 비난하는 이런 형태는 자제를 해야 되고 빨리 수습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지금 국민의당의 상황 마지막으로 박지훈 변호사 정리해 주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예. 뭐 출구 자체가 사실은 마지막으로 이거가 안 터졌으면 뭐라도 방법이 좀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당이 뭐 도덕적이든 정치적인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박지원 전 대표까지 뭐 연관이 돼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이 지금 상황에서는 방법 자체가 없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겠지만 이 상황이 지나면 지날수록 검찰 수사가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불리해질 것으로 보이고
저 같은 뭐 범인으로서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지는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박지원 전 대표 등에 관한 얘기는 이준서 최고는 문자는 보내기는 보냈었는데 박지원 대표는 확인한 바 없었다. 확인했다면은 거기에 관해서 당연히 본인이 추가적인 얘기를 했을 것인데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루가 돼 있냐는 조금 내용을 좀 두고 봐야 될 겁니다.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자유한국당 얘기입니다. 자유한국당 난장판 경선 그들만의 리그의 최저 지지율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 갈수록 난장판 판넬을 보죠. 여기 원유철 후보, 원유철 의원, 홍준표 후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옆에 새로운 모습이 나왔네요. 과거 방송도 종종 하고 했던 유해의 그 당 대변인이 지금 이번에 최고위원 나와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면은요. 지금 홍준표 후보 마지막 토론에 TV 토론 불참하겠다고 했죠. 이럴 거면 사퇴하세요라고 하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TV 토론 역겨워하기 때문에 불참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 지금 고법에서 무죄 받았지만 대법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 대법 판결이나 받아라 하니까 오히려 검찰 사정이나 대비해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29일 날 어제죠. 토론회 시작하기 전에 원유철 후보가 사탕을 주면서 목이 좋으니까 하나 드셔보세요 하고 재미삼아 줬는데 또 역시 재미삼아 했던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에 뭐가 들어있을 줄 알고 먹나 예컨대 독이라든가 뭐가 들어있지 않느냐 이런 농담까지 했던 경우죠. 그래서 말 좀 조심해서 합시다. 막말, 거친 말 계속하고 있는데 그 당 자체가 품격 없다고 느낍니다라는 거 그런 얘기하니까 똑같은 수준 다시 말을 받았어요. 애들 데리고 TV 토론 못하겠다. 그러다 조금 조심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모습이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바른정당의 지금 이해운 신임 당대표가 인사차 가서 가니까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보수가 괴멸됐다. 일반적으로 이전에 보수 정당의 약화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을 얘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보수가 괴멸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해 최고위원 후보 홍준표 대표와 더불어서 자유한국당을 살리겠다라고 하니까 홍준표 대표 후보는 좋아하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하여튼 내부 이렇게 치어받고 있는데 지지율은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자유한국당 난장판 경선 그들만의 리그 전략 왜 그럴까라는 질문입니다. 자료 화면 조금 더 보고 답을 듣겠습니다. 우선 투표하는 날 TV 토론하는 거는 그건 세계적인 전례도 없는 이야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TV 토론이 국민들이 지금 역겹다는 반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TV 토론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TV 토론을 통해서 하는 선거운동은 내일은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포기하는데 감점제도 있나? 없잖아. 그거는 세상에 투표하는 날 TV 토론 하자는 거는 내가 그런 억지는 처음 봤어. 토론을 회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이거는 당대표 후보자로서의 그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국민과 당원들 앞에 서는 게 두렵다면 당대표 후보자에 나서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투 선수가 링에 오르기 싫으면 은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론은 많이 할수록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대선 후보 나왔다고 뭐 토론회를 또 하기가 힘들고 부담스럽고 좀 그런 건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 하나의 국민과 당원과 이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난 굉장히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자는 가만히 앉아 있거나 여자는 조용히 앉아 있거나 여자는 이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신발 벗고 뛸 것입니다. 구두 안 신습니다. 머리 필요 없습니다. 화장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겨울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가슴에 한이 맺혀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여해가 정치 바닥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되겠습니다. 네, 어느 자료에 보니까
유해의 지금 최고위원 후보의 마지막 발언을 두고 3단 고음해가지고 아이유에 못지않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박지훈 변호사 같이 방송해 보신 적 있죠? 예, 방송도 같이 많이 했는데. 예. 글쎄요, 뭐 저게 어떤 전략으로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빨간색은 확 들어오네요. 일단은 눈에 띄기도 하고 뭐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성공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 좀 아쉬운 게 많은 전당대회를 제가 봤지만 저런 전당대회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싸우는 게 보수 정당인데 격조가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이고 막말이라든지 뭐 지금 유해 후보가 하는 모습이 뭐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주목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목만 받을 것 같아서 주목만 받는다. 그래서 격조가 있어야지만 격조가 높아야지만 국민들이 봅니다. 봐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 보지 않고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뭐 싸우고 말다툼하고 무슨 코미디 같이 한다는 거는 국민들을 오히려 안 좋게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격조에 맞게 전당대회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보는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정기환 대표. 유해 박사님 뭐 노력은 많이 하시고 열정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왜 홍준표 후보는 얘기하지 않고 유해 후보만 얘기하세요? 아니 워낙 화면에 콱 들어오니까요. 빨간색 배경에 빨간색 재킷을 입고 저렇게 하시니까 저도 보니까 많이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굉장히 이제 열정적으로 보이는데 정치하시려면 좀 다듬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고요. 다듬나는 것은 국민들이 보고 있고 당원들이 보고 있으면 좀 더 안정감을 주면서 자신이 호소하고 싶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설파해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감정에 좀 너무 치우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 이제 홍준표 뭐 원유철 의원끼리 저렇게 이제 다툼을 하는 걸 보면 스스로 절벽으로 몰아놓은 정당이 절벽 아래 보고 남아있는 끼니거리 싸움하는 것 아니냐. 정말 너무하다. 아무리 토론이 중요할 수도 있고 토론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걸 가지고 싸우는 내용을 보면 상대의 약점을 어떻게 잡아서 좀 더 집요하게 공격할까. 비전이 없지 않습니까?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정책이 없지 않습니까? 경쟁이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상대를 헐뜯고 흠집만 내기만 하면 내가 이길 수도 있다. 그러면 하루 때거리 싸움을 저렇게 해서는 되느냐. 한 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먹을 거리를 찾고 농사를 지어야 될 사람들이 참 해도 너무하다. 그래서 저는 토론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싸움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을 후보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경 교수. 대부분 생각이 비슷할 텐데요.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이제 질문하신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무일류라고 써봤습니다. 반성이 없습니다. 철저한 반성. 또 대안도 안 보여요. 딱 하나 있네요. 이무일류. 이무일류인데 한 가지 있네요. 막말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한국당 정말 너무 지금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의석 107석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선거가 없을 뿐이지.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세요. 저기 지금 바른정당이 9% 나왔지 않습니까? 의석은 비록 20석인데 더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기반으로 삼고 있었다는 대구 경북 지역 지지율입니다. 여기서 바른정당이 18% 나오고 자유한국당이 10% 나왔어요. 이래도 저런 식으로 싸움하고 또 때가 되면 107석 갖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또 제1야당이니까 우리한테 힘이 쏠리지 않을까? 이거 정말 국민들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남은 시간만이라도 제대로 좀 뭔가 좀 정책 경쟁이라도 한번 하는 모습 좀 보여주세요. 자유한국당. 사연은 마지막에 듣기로 하고요. 고영신 교수님 먼저 듣겠습니다. 흔한 말로 우물안 개구리. 지금 사탕 그림 나오네. 보면은 국민이 뭘 원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귀를 막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민심하고 먹통이 됐다 할까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그 혁명 같은 걸 보지 않았습니까? 사회당 집권당들이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완전히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저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얘기대로 보수가 지금 괴멸 직전이 아니라 괴멸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괴멸된 상태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래도 진보와 보수라는 두 날개로 나라가 굴러가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보수가 나갈 길이 뭔지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토론해야 하는데 서로 애들 싸움도 아니고 홍준표 전 지사 그랬대 애들하고는 말 못하게 토론을 못하겠네 했는데 진짜 애들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차명진 전 의원. 글쎄 저는 이제 당사자라서 이 화면을 보는 자유한국당을 사랑하시는 분들 다른 분들 얘기는 아마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자유한국당
소속이니까 예. 제 얘기는 아마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오늘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자유한국당이 사실 모바일 투표를 하고 예. 이제 내일 선관위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한 아버지와 아들이 문자를 주고받은 얘기를 한번 여기서 읽어드릴게요. 혹시 저 그림 보니까 저기 57세로 나온 아버지는 한번 들어보세요. 차명진 전 의원 같은데? 나이 같은데요? 일단 들어보세요. 아빠가 뭐라냐면 아들한테 모바일 투표 하셈 덜 나쁜 X로 아들 뭐라고 답했냐면 다 싫은디 김문수 아저씨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듣보잡에 한 이름 떨쳐보려고 나온 거 아님? 그러니까 아빠가 여기다 뭐라고 그러냐면 야 투표율 떨어지면 한국당 X 팔린다. 네. 아들 뭐라고 대답했냐면 잘못했으면 X 팔려야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지금 아들을 설득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전당대회 경기 인천 지역 가봤는데 후보들이 한결같이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 못하는 거 네. 그 욕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국민들이 다 알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못해서 지지율이 이제 좀 있으면 떨어질 텐데 그런다고 그 지지율이 자유한국당한테 현재 상황으로서는 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좀 정신 차리고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들도 아버지가 설득을 못 시키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약간 보니까 사연 좀 침울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아까는 제가 그림도 장난으로 농담으로 그림 뭐 딴 얘기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얘기하지 않고 있어도 딱 그림 보니까 57세의 차명진 의원 본인을 딱 그린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가족 얘기죠, 오늘. 뭐 그 얘기는 뭐 제가.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인사 파일에서 최순실 씨 메모 혹시 보셨는지요? 이쪽으로 가시는 거죠? 이쪽으로 가시는군요. 문체부 파일에서 혹시 달달이 좀 걸리겠습니다. 출소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심경 한마디만 내주시죠. 증언 잘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도 인사 파일 민정수석실에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오시죠. 증언 잘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 화면 보셨는데요. 장시호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순실 아침마다 받은 밀봉된 청와대 서류 무슨 내용 있었을까라는 얘기 주제로 넘어갑니다. 판넬 여기 있는데요. 그 옆에 지금 노승일 부장 쫙 지금 화면 나가는 통에 자리 바꿔 앉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네. 네, 진행하겠습니다. 우병우 이모 알았다. 여기서 이모는 지금 장시호가 하는 얘기죠. 중간에 또 논의하다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장시호를 향해서 저를 아세요라고 질문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질문한다. 그 그림입니다. 최순실의 존재를 서로 알았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하다 보니까는 직접 나서가지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장시호를 향해서 아느냐라고 질문을 급속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둘과는 직접 모르지만은 최순실과는 서로 아는 것의 정황을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간의 여러 가지 주고받았던 관계를 어제 증인으로 나와서 많은 증언을 했습니다. 이모가, 여기서 이모는 최순실 씨입니다. 아침마다 청와대에서 밀봉된 서류를 받았다. 민정수석실이 수집한 인사검증 자료도 이모가 받았다. 이모가 청와대 서류에 전달하자마자 문체부 차관 교체가 됐다. 이 전달은 바로 김종이 전달한 것을, 김종 전 차관이 전달한 것을 이모로부터 본인이 받아가지고 윤전추 행정관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전달하자마자 다음 날 바로 이제 차관이 바뀌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최순실 씨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뭔가 교체하고 싶어 했었지만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를 알고 있어가지고 함부로 박 대통령이 경질을 못 시켰다라는 식 얘기를 장시호 씨가 합니다. 이모 최순실 씨죠. 정윤회 사건 때도 민정에게 그래도 유라 아빠인데 이것을 덮어달라고 부탁했다라는 얘기도 장시호 씨가 증인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나 또한 어느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한때 그
우병우 민정수석이 소환될 때는 황제 소환이라고 했었는데 국회 재판 과정에서는 꼬치꼬치 모든 것을 다 붙잡고 심지어는 변호인한테 코치하기도 하고 직접 신문도 하다 보니까는 심지어는 주사급 혹시 피고인이 아니냐 이런 일까지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관련된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장시호 씨, 최순실에게 아침마다 청와대에서 밀봉된 서류를 받았는데 최순실이 받은 서류의 내용은 무엇일까? 여기서 서류의 의미는요. 그동안에 국정 관련된 것 중에서 어느 정도 부분을 국정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의존했을까? 어떤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전달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나온 대로 재판에서 술술 여러 가지 장시호 씨가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왔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본인도 얘기했었고 그래서 검찰들과 호의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신뢰감을 떨어뜨리려고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아이스크림 줬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까지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아침마다 이모한테 청와대에서 밀봉된 서류 받았다. 이모가 청와대 서류 전달하자마자 문체부 차관 교체됐다. 이런 등등 얘기했습니다. 예, 영상 자료 좀 더 주시죠. 특히 말씀 자료 부분을 보내주고 그러면 최순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수정도 하고 밑줄 쳐서 수정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안에 대해서도 인사를 바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답변했지만 인사안을 가지고 표현할 때 발표를 할 때 그 발표안에 대한 내용의 수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의 내용 관련된 자료를 최순실한테 전달했을까? 전달했던 것은 뭔가 상의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장시호가 증언했던 거는 민정서류입니다. 민정이 뭐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민정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민정서류에 대해서 본인이 들은 바가 있고 2014년 유출 당시에도 민정 얘기가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본인이 아마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증언으로 가치가 있는지는 좀 더 판단을 좀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민정 자체가 인사도 할 뿐더러 친인척이라든지 그 관련자, 대통령 관련자들을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들이 최소한 뭐 다른 서류도 많이 갔겠지만 최순실이 최소한 아침마다 민정 관련된 아니면 아침마다는 아니라도 민정 관련됐다가 뭐가 해당되는 거죠? 인사라든지 네. 감찰이라든지 특히 이제 이 친인척 비리 같은 자료입니다. 당시엔 정윤회 인사 문제면 뭐 국정의 절반 이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른 건 안 봐도 돼요. 네. 뭐 사회나 뭐 이런 건 안 봐도 돼요. 민정 자료를 봐야지만이 국정에 깊숙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장시호 진술도 그렇고 민정 자료를 청와대 서류로 많이 받아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인사와 감찰 뭐 그럼 뭐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고영신 교수님. 그런 경우를 인비 문서라고 그러죠. 예. 인사 관련 비밀 문서에 갖고 인비 도장 쫙 찍으면은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죠. 아주 그 전달 받은 사람만 열어볼 수 있는 자료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최순실 씨가 이권 개입뿐만 아니라 인사 개입한 그런 상황들은 뭐 장관에서 수석까지 뭐 대사 뭐 별의별 사람들을 다 임명을 하고 인사에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사권자는 최순실이라고 봐야 되죠. 네. 과거 조선시대에도 그 세도 정치를 하면은 왕은 허수아비예요. 거기에 세도를 잡고 있는 정권의 실세가 그 세도가가 그 인사 안에다가 점을 하나씩 찍어놓으면 왕은 거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도장만 찍는 그런 것처럼 그런 인비 자료가 오면은 최순실이가 거기다 무슨 표시를 했겠죠. 여러 가지. 옛날 거로 낙점을 했겠죠. KT 뭐 사장이라 KT 엔진가 뭐 여러 개입한 그런 것들이 그동안 보도가 됐는데 그런 서류에 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박근혜 대통령은 전 대통령 거기에 그냥 낙점 도장만 찍은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심지어는 장시호 씨가 아리랑 TV 관련해서 사장급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자기가 아는 사람 추천했더니 SBS 모 인사를 추천했는데 검증에서 걸렸다. 민정에서 검증하다 보니 걸렸다라고 해서 자기가 아쉬워서 알려줬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노승일 부장은 좀 나중에 하시고요. 정계한 대표. 뭐 모든 인사 서류를 뭐 다 볼 시간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다는컨대 본인이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모든 인사 서류는 다 봤을 것이다. 이권 관련된 것이라면 일일이 챙겼다. 그 이권이 두 가지죠. 자신한테 구체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
또는 바깥에서 특정인이 부탁해서 인사 개입을 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마 대통령 주변 3인방이 챙겨서 주었을 것이고 그중에 한 군데가 저는 민정수석실이라고 보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본인의 입맛대로 골라서 앉히기도 하고 이권 사업에 개입되는 것은 개입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본인이 관심이 없죠. 예를 들면 농림부 또는 기획재정부, 미래부 뭐 이런 데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예. 그 말은 결국 문화관광부로 집중이 되어서 자신의 이익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일일이 다 봤다. 두 번째는 권력기관의 중요한 인사는 본인이 직접 챙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재경 교수. 네, 뭐 같은 맥락에 동의하고요. 인사 검증 서류가 아마 중심이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뭐 연설문이라든가 국정 또 외국 대통령 방문 이런 관련은 다 PC로 다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이메일로. 그런데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인사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이 장시호 씨가요.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기억을 잘 해내.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마 그 최순실 씨의 그 시크릿백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핸드백이죠. 예.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다 보고 기억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 촬영까지 했다고. 예. 저는 사실 나중에 노승일 저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네요. 물어보고 싶은 것도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핵심적인 부분이 인사 관련, 검증 관련 서류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차명진 전 의원. 저는 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전모를 아마 역사도 파악해내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아하. 이게 워낙 그 넓고 깊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많이 인용되는 사람이 여기 나온 노승일 씨. 네. 근데 뭐 다리 쪽에다 화살표놨어요. 장시호 씨, 뭐 고영태 씨 이분들의 이제 증언을 인용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분들도 그 부분만 알 것 같아요. 코끼리 다리. 예, 그렇죠. 코끼리 다리의 부분. 그래서 그 코끼리제 전체 실체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예. 우리 최순실 씨의 아버지가 누구죠? 최태민. 최태민 씨 사건의 전모를 아직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최순실 사건의 전모는 역사적으로도 저는 전모 다 안 밝혀질 거라고 봐요.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제작진에서 최순실 씨가 받은 서류의 내용은 이렇게 묻는 건 자체는 그야말로 우문이지, 우문. 우문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저거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공룡의 이런 뼈를 했을 때 전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느 부위를 발견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 전체 규모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 현재는 보니까 노승일 전 부장은 보니까 오른쪽 뒷다리로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네. 다리를 가지고도 지금 현재 몸통이 없다면 전체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인데요. 네네. 혹시 노승일 부장 네. 그 서류로 추정이 되는 거를 청와대에서 나온 서류로 추정이 되는 것을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거나 본 적이 있던가요? 최순실 씨는 항상 그 가방에 예. 서류가 잔뜩 갖고 다녔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저도 지금 앞에 판넬을 썼지만은 여러 패널 분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인사 검증 자료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K스포츠가 전 그 정동춘 전 이사장을 취임하기 전에 한 분을 더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그 이력서를 받았고 그 이력서가 이제 민정으로 전달이 됐고 민정 쪽에서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추천했던 분이 모 언론사의 대표이셨는데 과거 대표이셨는데 노조하고의 그 분쟁이 있다. 예. 과거에 분쟁이 있었고 또한 진보 성향이다. 따라서 이제 그 블랙리스트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나 봐요. 예. 그래서 그분을 이제 탈락을 시켰고 또 한 번은 이제 K스포츠가 이제 그 대통령하고 이제 그 순방에서 이제 태권도 시범단이 동행을 했었는데 예. 당시에 태권도 시범단 23명에 대해서 검증 절차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순실한테 이력서가 전달됐고 최순실이 그거를 이제 어디에다 보내줘서 이제 그 이력서가 검증이 됐는데 2명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었어요. 한 명은 현재 뭐 태권도장을 지금 만들려고 한다. 또 한 명은 과거에 뇌수술 받은 병적 기록이 있다. 그래서 2명은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제가 이제 모 체육 단체 모임에 이제 갔었는데 예. 모 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정수석실에서 과거에 나한테 K스포츠 그 단원들에 대한 K스포츠 예. K스포츠 단원들에 대한 관련 사항을 물어보더라. 그게 이제 민정수석에서 수석실에서 검증이 들어가는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증언을 들었던 K스포츠의 거죠. 주요 직원들에 관해서도 결국은 청와대 민정에서 검증했을 개연성이 있다. 예. 이렇게 보군요. 그러면요, 노 부장님도 그 K스포츠 재단에
네네. 부장으로 채용할 때 네. 최순실 씨가 당연히 노 부장을 민정수석실에 검증을 의뢰했을 개연성이 있나요? 그런 그렇죠. 느낌 못 받았어요? 저는 예. 저는 그 최순실 씨하고 한 3번을 같이 일했었잖아요. 예. 일하고 해고당하고 일하고 해고당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어떤 네. 3번? 2014년 2월 달에 이제 그 사단법인 만들 때 그때 이제 잠깐 1개월 일했고. 그때 무슨 사단법인이었죠? 그때 SDT라고 체육 인재 육성하는 사단법인 하나. 그다음에 이제 독일 비덱 스포츠. 예. 초기에는 그게 코어 스포츠였던가요? 네. 예. 코어 스포츠 관련해서. 코어 스포츠. 그다음에 이제 K 스포츠 입사할 때 예. 3번을 제가 이제 이력서를 냈죠. 예. 그때 이제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루케이 같은 데는 관여한 적 없었나요? 블루케이는 그 K스포츠 입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같이 이제 진행을 했던 건 있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관련해 가지고요. 장시호 씨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몰랐다는 의미를 던지려고 장시호에 대해서 당신은 아느냐라고 이제 장시호를 향해서 했는데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은 우병우와 장시호의 속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예, 화면 잘해 주시죠. 그 스포츠엠의 대표였습니까? 그 내용은 검찰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에도 16억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돈을 어디에 썼어요? 아이들 인재 육성하는 데 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다 쓴 거에 따로 돈을 뺀 게 있습니까? 그거 검찰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문체부 돈 주는데 우리 김종 차관이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한 10회 동안 조사받으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구속되시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대통령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사받고 나온 신경 한마디만 해주시죠. 충실히 조사받고 설명드렸습니다. 들어갈 때 참담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십니다. 예, 서로의 속내는 무엇일까라는 것인데 법률적인 차원에서 하는 박준 변호사에게는 맨 나중 듣기로 하고 노승일 부장 얘기도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예, 이재경 교수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아마 그 장시호 씨는 그 기억력이 되게 놀라운 사람인데 보고 들은 대로 아마 거의 복사기처럼 복사해서 진술했을 것이고 법정에서도 난 그대로 얘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시호 씨가 거짓말을 해야 될 개연성과 실익은 아무것도 없다. 이 신뢰를 굉장히 높게 일단 요 진술에 관한 신뢰를 높게 평가하고요. 우병우 씨는 그거를 소위 뭐 무시를 해야 되거든요. 네가 뭘 알아? 그러니까 뭐 저 아세요? 이런 식으로 묻는 것은 굉장히 무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폄하하는 그런 식의 행동인데 저는 저 장시호 씨 얘기 속에서 우병우 씨가 지금까지 해왔던 부인 전략이었던 최순실을 모른다 부인 전략이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가 나왔다고 봅니다. 뭘 제가 그 근거로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민정 서류 관련 서류는요. 민정수석의 허락 없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인사 서류는. 그러면 청와대는 개판인 거죠. 만약에 밑에서 알아서 행정관이 빼돌렸다고 하면. 저거 하나만 봐도요. 이미 본인이 허락 없이 최순실한테 어떻게 최순실 씨 서류 가방에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자료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유력한 증거로 아마 그 채택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정기환 대표. 뭐 진실과 거짓의 싸움인데 제 눈으로는 장시호 씨는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우병우 전 수석은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그것이 유불리로 따졌을 때 조금 전에 이재경 교수님 말씀대로 장시호는 저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본 그대로 얘기한 것이죠. 우병우 수석은 법률적으로 부인함으로써 재판에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예. 저는 아까 질문에서 우병우 씨가 절 아세요라고 물었다는 저 말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고 모르고는 반드시 만나야 합니까? 어떤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도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상황 때문에도 움직일 수 있는데
네가 내를 아는 것과 이 사건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질문이 저 아세요? 이 말은 너 내 무시하느냐? 또는 네가 안다면 얼마를 안다고 이렇게 까불고 있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률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지만 더 좀 들어가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재판을 하고 있다. 결국 최종 재판 결과가 저는 누가 부인하는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밝혀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고영식 교수님. 뭐 속내를 얘기하라니까 우병우가 절 아세요 오는 것은 저 사람은 뭐 별명이 법꾸라지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다 드러내긴 해. 말하자면 나한테 들었다들지 내가 직접적 거론이 돼갖고 최순실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전문이다 전문. 네. 그러니까 이건 법적인 효력이 없는 얘기야. 그 얘기고 장시호 씨가 지금 나와 있는데 구속기간이 풀려가지고 끝나서 풀려 있는 것이지 무죄가 된 게 아닙니다. 네. 검찰 도움이 아니었습니까? 특검 도움이라는 또 별명을 얻었었는데 끝까지 확실하게 특검 도움이를 해서 네. 우병우에 대해서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증언을 해준 거로 해서 자기 재판에도 유리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장시호 씨는 뭐 쭉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예.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를 아느냐 모르냐는 우병우 수석이 국정농단에 얼마나 책임이 있느냐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죠, 박준 변호사? 네, 지금 계속적으로 최순실을 몰랐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청문회 동안에서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아는 것 같다라고 지금 장시호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장시호도 보지는 못했지만 본인이 봤을 때는 민정이라는 뭐 전화가 오가고 청담동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우는 우병우 수석도 좀 당황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턱을 개고 있을 때는 좀 당황을 감추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했는 걸로 근데 보이고. 눈빛은 빛나는 걸로 그리면 나오네요. 검찰이 지적도 했는데요. 이런 피고인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증인신문하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질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질문하려면 재판부 허락을 받고 질문해야 되거든요. 예. 제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하면 재판부에서 다 끝나면 하라고. 중간에 제동 걸었어요. 예. 특검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아마 우병우 수석이 좀 당황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당황을 하지 않았으면 우병우 수석 자체가 저렇게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결국 재판하는 도중에 끼어서 저 알아요 이런 얘기 뭐 시장에서 하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특검에서는 왜 재판부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질문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약간 우병우 입장에서는 최순실하고 둘이가 알았다 그러면 이건 사실 상황이 많이 박준 달라집니다. 변호사가 판사 담당 재판관자 하면 누구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면 뭐 최순실 말, 죄송합니다. 장시호. 장시호 말을 오히려 믿을 거. 장시호는 그냥 자기가 느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들을 때는 그 얘기 하니까 그게 지금 우병우 수석하고 최순실하고 안다고 난 느꼈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거에 대한 증언의 진술이 100%는 아니지만 판사가 봤을 때는 신빙성을 어떤 부여받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노승일 부장.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장시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형량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도움의 역할을 잘 해와줬고 또한 뭐 본인이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집행유예 정도로 이제 빠져나가려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병우에 관련돼서는 진실을 계속 밝혀줘야 되는 거고 우병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무죄를 주장해왔잖아요. 그러면 제발 날 좀 살려달라, 지켜달라 이런 뜻으로 해서 당신 나 아냐 이러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제스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뭐 지금 이제 또 이제 그동안에 장시호 씨가 언론에 주목받기 시작했던 것은 안민석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요. 안민석 의원이 장시호 씨하고 다시 한번 면담을 추진한다고 그래요.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 방미 중에 지금 같이 일행으로 같이 가 있는 상황인데 혹시 뭐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있습니까? 주변에서? 남아이 돌아오신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주제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얘기 같은데요. 예, 주시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뉴스를 보고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왜 그동안에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지적을 받아왔었는데 본인하고 관련된 사건의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그런 입장을 보일까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유체 이탈 화법 여전한 박 했는데 뭐 이름 자체가 정유라 이름 자체가 없다. 정유연 어렸을 때만 봤던 것이다 했는데 이후로 정유라가 여러 번 통화했던 얘기했죠. 1월 1일에다가 크리스마스에다가 이런 얘기했고요. 보니까 그 최순실은 정유라하고 저거 완전히 소설처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또 삼성하고 관련도 나하고
삼성하고 최순실과 아무런 관계도 있는데 왜 삼성에서 돈 보내줬을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봤다시피 심지어는 그 이상화 씨의 전화번호까지 안종범한테 불러줘가지고 적었고 바로 연락을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를 보고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고 놀라운 연석이었다. 전혀 몰랐던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뉴스를 보고서 놀라운 연석이었다고 얘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예, 영상 화면 주시죠. 저도 몰랐던 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 뭐 어떤 사익을 어떻게 뭐 취했고 이거는 정말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가 몰랐다는 거 결국 내 불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국민한테 그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그 사과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차명진 전 의원 그림 그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모든 사안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 발언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사안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게 이제 사실은 이번 사건들을 결론짓는 최종적인 답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실 여러 가지 사이에서 지금 판단해서 헷갈릴 겁니다. 가장 그 극단적인 게 아마 최순실 농단을 지시한 경우, 그 다음이 최순실과 공모한 경우, 그 다음이 방조한 경우, 여기까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른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아마 박근혜 최순실 사태의 최종적인 아마 답이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승일 씨도 이 문제를 이제 이렇게 추적할 때는 누구죠? 최순실 씨 관련만 추지 말고 이것이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가, 혹시 자기가 그 단서를 알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주로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노승일 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작전면 분리입니다. 최순실 씨가 저하고 그 통화를 하면서 마지막 통화가 그거였었거든요. 다 분리 안 하면 다 죽어. 작전명 분리다. 네네. 이 말은 지금 노승일 부장이 지은 겁니까? 네네. 그러니까 분리 안 하면 다 죽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청와대하고 어느 정도 다 얘기가 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도 그 스탠스는 유지하는 것 같아요. 모두 다 분리해야 되고, 이게 모아지면 형량이 더 강해지니까 분리해야 되는 그런 모습에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영생 교수님. 저는 뭐 오리발 연피작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다 해먹었다,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런 얘기죠. 오리발 내면은 작전이죠. 네, 박지훈 변호사. 하나라도 알았다 하면 게임 끝납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끝까지 몰랐다고 아마 주장을 할 것 같고요. 재판에서 뭐 하나 알았다 그러면 검찰이 질문한 게 100개, 1000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재판 끝날 때까지, 피고인 신문할 때까지 몰랐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재경 교수. 네, 저건 기억 상실증이 아니면요. 명백한 자기 체면을 걸어가지고 인지부조화라는 게 있죠. 자기 체면을 걸어서 재판 전략에 쓰고 있다. 난 아니다, 이거. 네, 정기환 실장, 할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일관되게 부인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 아예 기억을 못하거나 아니면 최순실이 시키는 대로 따라했을 뿐이다. 뉴스아이드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이 6월 30일이네요. 1년이 딱 절반이 벌써 지나고 있는데요. 좋은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